이재명 대통령의 핵잠수함 발언 실언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한 수였을까요? 미국이 동맹국의 팔을 비틀던 그때 한국은 버티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일본은 항복했고 유럽은 양보했지만 우리는 덜 빼앗기며 결국 얻어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 그의 협상 테이블 앞에서는 동맹이든 우방이든 모두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캐나다, 일본까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은 사람들은 내가 강경하다고 말하지만 나는 단지 우리나라를 위한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는 트럼프의 비정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상회담의 분위기부터 묘했습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금강과 훈장을 보고도 과장된 제스처 하나 없이 그저 아름답다,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외교 관측통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별 성과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공법이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이었죠. 그 순간 회의장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게 맞나? 관세 협상은 물 건너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통했습니다. 그건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게는 확실한 안보 의지를, 그리고 중국에게는 우리가 당신을 적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다라는 섬세한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핵잠수함 연료 요청 발언은 도발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신뢰의 제스처, 중국에는 불필요한 긴장을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한마디로 균형 외교의 전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방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사인한 일본 협정문에서도 트럼프는 액수를 지우고 $1,000억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서명했으니 분기별로 지키는지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죠. 관세 협정 이행이 불만족스러울 때는 25%로 복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이 원할 때 45일 이내 자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미국이 한 번에 $5,500억 현금을 요구할 수도 있죠. 동맹 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이 가진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는 신뢰 자본인데 지금은 단기적 이익을 위해 그걸 스스로 훼손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와의 협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미국 내 방송에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Markets shrink and collapse, businesses and industries shut down, and millions of people lose their jobs. 그러자 트럼프는 이를 사기이자 적대적 행위로 규정하며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가 협상 도구인 관세를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며 합의해놓고도 지워버릴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부는 그걸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 카드를 반드시 손에 쥐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언제든 미국이 말 바꾸기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한쪽에만 모든 신뢰를 걸 수는 없었습니다. 균형 외교란 단순한 유화가 아니라 리스크 분산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끊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고 회복시키는 것, 그게 곧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는 보험이었죠. 이 발언은 그런 철저한 계산 아래 나왔던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 무대에서 나온 아주 정교한 승부수였습니다. 일본과의 협상 결과가 발표됐을 때 모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카이치는 협상이 잘못됐다, 재협상하겠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최근 협정문에 서명했습니다. 실제 협상이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일본은 재협상 없이 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였을까요? 이 시점에서 트럼프 정부 내에는 브로트닉, 헤그세스, 루비오 같은 강경파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에게 경쟁적으로 충성을 보였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완전히 밀렸습니다. 심지어 이런 충성 경쟁 관계에서 브로트닉이 일본 측에 이렇게 말했다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서명해도 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될 거야. 이면 계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한국에서도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출장 중에 미국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았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바로 이런 상황을 가리킨 것이었다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의 덫에 걸렸고 우리는 그 덫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협상팀은 얼마나 얻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덜 빼앗기느냐를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 외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덜 빼앗기는 전략. 그 속에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버티기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일본처럼 굴복하지 않고 미국과의 관계도 잃지 않으면서 그 미세한 줄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단 하나,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미국의 구조적 불안을 읽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버릴 수 없는 시점이라는 걸 정확히 계산했던 겁니다. 미 해군 내부에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배를 많이 만드는 시대가 아니다. 대신 한 척을 만들어도 완벽하게 오래 쓰자. 그런데 이 생각은 계산된 군사적 계획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국방비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반적으로 2015년까지 해군 예산이 지속적으로 삭감됐죠. 해군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함정을 건조할 명분도 줄어들었습니다. 레이건 시절 미국 해군은 380척을 보유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뒤 그 숫자는 250척으로 떨어졌습니다. 2011년까지만 해도 중국은 배를 본격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죠. 군함수가 줄어들어도 전략적 우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한 척 한 척을 초고성능으로 만들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은 똘똘한 한 척 전략을 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전략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배의 숫자는 줄었지만 건조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건 해군과 조선소 모두에게 나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배를 오래 만들어야지 예산도 꾸준히 생기고 조선소의 일자리도 유지되었습니다. 결국 해군과 조선소는 느리게 만드는 게 서로에게 이익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생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졌습니다. 해군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고 조선소는 느릴수록 돈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 척의 배를 만드는데 5년, 7년, 심지어 10년이 걸리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느긋한 속도가 결국 미국 해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국이 폭발적으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건 그 시점이었거든요. 2010년 이후 중국은 매년 수십 척 이상의 군함을 진수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남중국해의 수적 균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중국은 대만 해협을 봉쇄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내륙에서 쏘는 둥폭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 이상, 그 한 발 한 발이 미 해군 함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워게임, 즉 전쟁 시뮬레이션을 30가지나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전면 침공해도 결국 미국이 승리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에서 미 해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소 25,000명 이상의 전사자. 이건 과거 시뮬레이션에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숫자였습니다.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해군이 아니다. 이때 미국은 다시 자국 내 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직접 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 필칸티의 조선소의 최신형 호위함 설계를 사와 15%만 수정해서 미국 기준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정 범위는 15%가 아니라 85%. 사실상 3배를 만드는 수준이었죠. 결국 2년이 지나도 진척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일정은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해군과 조선소의 공생 구조가 낳은 결과였습니다. 늦게 만들수록 서로에게 유리하다. 그 구조가 이제는 미 해군 전체를 늪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만들 수 없습니다. 예산 구조, 생산 시스템, 인력 문제 모두가 얽혀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해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현실은 인력난에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술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현장 용접, 블록 조립, 선체 정렬.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수십 년 누적된 손의 감각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기술자들을 초청해
생산 라인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조지아주 공장 사태였습니다. 조지아주는 자동차 공장과 전기차 배터리 공장 등 대규모 제조 시설이 집중된 지역입니다. 그 공정에 참여했던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이 미국의 불법 이민 단속에 걸려 한꺼번에 구속된 겁니다. 그날 미국은 아 뜨거웠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단순한 이민 단속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미국 내 조선소들에서도 한국 기술자들이 일하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제 조선소에서도 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해군의 군함 건조는 한국 기술자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데 정작 그 기술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미국은 자기 손으로 자기 발목을 잡은 셈이 됐습니다. 자국의 조선소는 늦고 외국 기술자는 떠났습니다. 이제 해군의 위기, 조선소의 위기, 그리고 인력의 위기가 동시에 겹쳤습니다. 이제 미국은 다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술력, 설계력, 인력 세 가지가 모두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찾은 해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조선 기술이 없으면 미국의 해군력 복원은 불가능합니다. 핵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줄 산업 동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실언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읽은 계산된 한 수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지 않으면 미 해군의 시계는 멈춥니다. 미국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은 군사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외교였던 겁니다. 냉전 이후 미국 해군은 척수가 반토막 났습니다. 예산은 줄고 조선소는 비효율로 굳어졌죠. 반면 중국은 매년 수십 척 이상을 찍어내며 남중국해의 균형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은 스스로 배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핵잠수함 협력은 단순한 군사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한국이 함께 꺼주겠다는 신호였습니다. 미국의 위기에 한국의 기회였던 거죠. 이재명 정부의 외교팀은 냉정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국제 정세를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 견제라는 절박한 어젠다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을 버릴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의 교차점, 미국의 전략상 빠질 수 없는 퍼즐 조각입니다. 그걸 정확히 계산했기에 한국은 밀리지 않고 협상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처럼 저항하지도 일본처럼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면서도 중국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한 세계 유일의 균형 외교 국가입니다. 한미일 공조, 북중러 견제, 그리고 중국과의 안정적 외교 관리, 그 복잡한 줄타기 속에서도 한국은 실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를 상대로 완승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덜 빼앗기면서 핵잠수함을 얻었고 동맹의 신뢰를 잃지 않으면서 자주권을 지켰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국제 정세를 읽어낸 전략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실언이 아니라 전략이었고 덜 빼앗긴 게 아니라 준비된 승리였습니다.